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데런 아세모글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재 중에도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탑클래스의 천재라고 보시면 되고, 경제발전의 어떤 식민지적 기원이라는 이 논문을 어메리칸 이코노미 리뷰라고 한 학술지에 발표를 하는데요. 자연과학에서 왜 네이처, 셀 이런 거 뉴스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경제학 내에서는 가장 최고 권위의 학술지라고 보시면 돼요. 구글 스칼렛 이 논문이 어제 날짜까지 해가지고 18,690회 인용이 됐다고 나와요. 논문이 저 정도 인용된 거는 어느 정도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경제학 박사 중에 이 논문을 안 읽은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도라고 하는 것을 경제학의 중요한 핵심 주제로 끌어들여가지고 제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를 만들어낸 거죠. 그럼 이 논문이 뭐가 그렇게 대단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제도가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한과 북한을 보자. 가운데다 선을 하나 그어보자. 네. 선을 그어서 위에는 이런 제도를 넣고 아래는 저런 제도를 넣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자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저 그림으로, 이 책에도 나오는 그림이죠. 네. 저 그림처럼 나오는 거 아니냐. 중국이 지금 $10,000 수준에 올라와서 중진국이 됐는데,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재산권의 보호가 요즘 들어와서 굉장히 의심을 받는, 지금의 중국의 경제가 아세모글루 앤 로빈슨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네.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거를 사실 가장 우려를 하죠. 예. 네.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경험을 했던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FTA 재협상 요구를 했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은 저희가 2024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책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 두께가 심상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 책이 어떤 책인가 궁금해 왔던 와중에 이 책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 네.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분을 모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이 오셨나요? 사실? 제가 좀 개인적으로도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고 또 3프로에서 경제학에 대한 얘기로 인기를 얻고 계시고, 미국에서 실제 공부를 하셨습니다. UCLA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시고 현재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교수님으로 맹활약 중이신 김도열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을 모신 이유가, 제가 솔직히 경제학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알지 못하는데, 한 기사를 봤어요. 어떤 노벨 기사죠?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 분이 있잖아요. 그거와 이제 연관된 한국 교수님들이 나오는데, 김두현 교수님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과 이번에 경제학상을 받으신 이 미국의 교수들은 무슨 관계인가? 일단 그거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죠. 네네. 어떤 관계십니까 도대체? 예,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그 노벨 경제학상을 이번에 받게 된 이 공동수상이죠. 세 사람. 네네. 데런 아세모글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연구를 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노벨 경제학상 발표가 났을 때 그 제임스 로빈슨 교수, 이 세 사람 중에 이제 제임스 로빈슨 교수한테 이제 축하 이메일을 보내려고 하다가 지금 보냈다가는 네. 너무 메일이 쇄도를 해서 수천년이 많을 테니까. 네. 제 놓칠 메일을 수도 놓칠 수도 있고. 있을 것 네. 같아가지고 기다렸다가 엊그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메일을 보냈어요. 네. 메일을 보내면서 그때 보내면은 내 거 못 읽을까봐 지금 보내는 거지, 내가 당신이 이거 하는 걸 축하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적절한 타이밍에 보냈다. 그 노벨상 발표하고 일주일 동안 5,000통이 넘는 메일이 와가지고 읽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지금도 답장하느라고 고생 중이다라고 그러는데, 네. 이 제임스 로빈슨 교수와 한 3, 4년 전인가? 어느 날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네. 오. 한국에 대해서 본인이 연구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네. 제 논문도 읽었고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메일을 주고받고 그 줌으로 회의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 한국 법경제학회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국제학술대회를 이제 조직을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국제학술대회 같은 걸 하면 이제 제일 앞에 이제 키노트 스피치라고 그러죠. 기조 강연을 하는 분을 모시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데도 중요하고 그 학회의 어떤 성격을 규정하는 데도 중요해서 네. 어떤 분을 기조 강연자로 모실까 생각을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제임스 로빈슨 교수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네, 그랬더니 본인이 아직 한국에 한 번도 안 와봐서 너무 흔쾌히 가겠다. 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네. 초청을 해서 네. 그 기조 발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한두 군데 이제 발표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를 지냈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옆에서 물론 이거 오가나이즈 하는 거는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덕분에 이런 대가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었고 그때 너무 이제 많은 좋은 이야기도 듣고 감명 깊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네. 이 제임스 교수님을 한국에 좀 네. 알려주신 분이시죠.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노벨상을 네.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십니까? 예. 아무튼 이 세 사람 중에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네. 그 굉장히 뜻깊은 노벨상 발표였고요. 네.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니 해도 데론 아세모글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세모글루라는 사람은 터키 사람인데, 근데 영국에서 박사를 하고 MIT에서 이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MIT 그러면 공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사실은 경제학에서 가장 좋은 학교 뭐 세 개를 뽑아도 항상 들어가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교수가 된 이후로 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논문을 하나씩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최고 수준의 경제학자들도 네. 1년에 한 개나 두 개 쓰면 사실은 그게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한 달에 하나 정도를 쓰는데 그것도 그냥 아무 저널에나 쓰는 게 아니고 네. 누구나 내고 싶어하는 탑 저널에 쓰는데 한 달에 하나씩 쓰는 거를 뭐 수십 년간 하는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가진 사람이고 예. 야. 좀 좋은 비유로 얘기하면은 분야도 너무나 이렇게 다양해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라고 해서 100m 달리기랑 마라톤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세도 다르고. 100m 달리기 선수는 사실 어깨가 되게 넓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중력을 따라 이거 해가지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네. 윗몸이 되게 커야 되거든요. 근데 장거리 하는 사람들은 다 호리호리합니다. 네. 그죠? 네, 네. 체형 자체가 다르고 뛰는 법이 다르고 다 다른데, 이봉조처럼. 예. 예, 그 경제학에서는 보면은 이론 논문을 쓰는 거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실증 연구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좀 전문 용어입니다만 거시경제하고 미시경제학은 또 다른 영역이 그런데 아세모글루 교수는 다 써요. 아, 100m와 마라톤을 다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 대단하신 소위 분이네요. 천재라는 분들 중에 한 천재 분이시군요. 중에도 아무도 탑클래스예요. 비교할 수 없는 탑클래스의 천재라고 보시면 되고. 아, 교수님이 보기에도 천재신 아니, 거예요. 뭐 제가 보기에도 아니고 뭐 예. 전 세계적으로 예, 유명한 누구나 예. 그리고 이제 사이먼 존슨 교수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네. 네. 이 사람은 MIT에 이제 그 경영대학원에 있고요. 네. 근데 이분은 요즘에 이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제학자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쓴 어마어마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그 연구들 중에서도 이제 이 세 사람이 공통으로 했던 거는 제도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연구였고 네. 그 제도와 관련한 문제를 다룬 것들을 학술적으로 한 수많은 연구들을 이제 정리하고 대중들, 비경제학 전문가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4권 정도의 큰 책을 썼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맨 앞에 책은 제일 먼저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 번역은 안 됐고, 아. 나머지 3권이 이제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책은 그 Economic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라고 해서 이게 좀 익숙하신 분들은 그 베링턴 주니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정치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네.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이라는 책을 쓴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제목을 패러디한 거죠. 독재와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원이라고 해서 네. 이제 이 책은 아세모글루와 로빈슨이 쓴 책인데 이 책이 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건 그 다음에 나온 그 영어로는 이제 Why Nations Fail이라고 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것도 이제 아세모글루 로빈슨이 쓴 거로 돼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후에 그 좁은 회랑이라는 책을 역시 두 사람이 썼다가 네. 아주 최근에 아세모글루가 사이먼 존슨하고 책을 쓴 것이 번역이 돼서 나왔죠. 권력과 진보라고. 앞에 책들이 뭐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상당히 진보적인 냄새가 강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예. 그래서 세 사람이 이렇게 조합을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해서 썼는데 네. 사이먼 존슨이 쓴 책 중에 어떤 금융자본의 위험을 다룬 책으로 위험한 은행이라는 책이 예전에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었는데 네. 근데 이 책은 절판이 돼서 그렇게 크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그래서 학술적인 활동만큼이나 네 권 다 이렇게 두꺼운 책들인데 네. 이거도 같이 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논문 쓰는 사람들이 대중들을 위해서 글을 쓰는 게 쉬운 예. 일이 아닌데 이런 일들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노벨상이 발표되면 사실은 이공계 계열보다는 경제학상이 더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공계는 나와도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사람들이 잘 알기도 어렵고 그런데 화학상, 물리학상, 예. 의학 다 그쪽이죠. 예, 근데 경제학상 중에서도 네. 특히 올해 좀 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목이 많이 되는 게 네. 물론 한강 작가의 효과도 있을지 모르지만 네. 그렇죠. 이 책들이 나와 있다는 것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역주행이 되게 하고 이게 최근에 나온 책들이 아니라 네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이제 12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어요. 근데 네. 다시 역주행하고 또 표지를 갈아서 노벨 네. 경제학상이라고 써서 네. 이렇게 좀 해제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 책으로 받은 건 아니고 이분들의 전반적인 연구 논문 갖고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어떤 식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노벨 경제학상을? 그러니까 노벨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벌써 100여 년 전에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큰 돈을 모은 다이나마이트를 네. 발명한 걸로 큰 돈을 모은 사람이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만든 상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상을 매년 이렇게 수여를 하다가 5개 분야에서 네. 그러다가 1960년대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상이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경제학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야, 문과 이과 중에 드디어 문과를 배려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 문학상은 있었으니까요. 문학상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1960년대부터 노벨 경제학상을 이제 지난 한 40여 년간 이렇게 수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사람들한테 노벨 경제학상을 주느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야기로는 2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2가지요. 예, 첫째는 죽으면 안 돼요. 저 노벨 경제학상은 사후 수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받으려면 살아 있어야 돼요. 혹시 예. 이제 받을만 했는데 돌아가서 못 받으신 분들도 있겠네요.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예, 많이 있고 예. 반대로 90까지 버텨서 받으시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내가 받을 것 같은데 절대 죽으면 안 돼요. 명명을 하신 분이네요. 그래서 우선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는 네. 그거고요. 예. 두 번째는 노벨 경제학상 네. 수상 강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왜냐하면 상을 받았는데 네. 노벨 경제학상 수상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존 내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예. 혹시 예전에 영화 중에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보시면 알죠. 그 예. 주인공이 예. 존 내쉬인데 네. 이 존 내쉬라는 학자는 사실은 수학자예요. 편집광적으로 네. 세계를 막 혼자 해석을 해서 뭐 숫자에서 막 암호가 있다 네. 그러고 뭐 이런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었는데 경제학에서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토대가 되는 성과를 내고 그걸로 해서 경제학에서 이제 게임 이론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는 이제 이런 큰 역할을 했었는데 네. 그런데 그 논문을 쓰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스키즈프레니아에 걸려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에 원래 거기 출신인데 프린스턴 대학에 가가지고 대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가서 그냥 칠판에다가 막 뭐 쓰고 막 지금 신문에 오늘 보니까 뭐 외계인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생활을 거의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정신이 좀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80년대 말 그때 90년대 초에 노벨 경제학상 이제 순위를 쭉 이제 거기서 수상을 하다가 이번 쯤에는 게임 이론이 이제 받을 때가 됐다. 게임 이론이 이제 그동안 성장을 했고 이거 받을 만하게 됐는데 게임 이론에 주면 당연히 존 내쉬가 받아야 되는데 네. 수상위원회에서
존 내시한테 전화 좀 걸어봐라. 어. 저 수석연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 그래서 일단 얘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해봐라 그랬는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고 그 수상 연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재밌네요. 만약에 근데 그게 안 되면 못 받는 못 거예요? 받았을 예.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그 수상 연설 받는 그런 그 겁니다. 장면이었어요. 네네. 맞아요. 예. 그 영화의 제일 마지막 장면에 사실 좀 왜곡이 있는데 뭐냐면 거기에 보면은 부인이 맞아요. 이렇게 극진한 단어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맞아요. 하는 걸로 되지만 첫 번째 그 부인이랑은 이혼을 했고 예, 다른 영화적 뭐좀 연출이었다. 그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농담 비슷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경제학의 한 획을 긋고 예. 그걸 통해서 분야를 만드는 경제학에서 분야를 만든다는 건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한 업적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먹고 사는 사람들. 예.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계량 경제학 분야의 뭐 조슈아 앵그리스트라든가 아니면은 귀도 인벤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통계적인 추론을 하는데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실증 분석을 하는데 이런 방법을 쓰면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써서 지금 뭐 많은 논문들이 그 사람들 덕분에 그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예, 그런 거가 이제 노벨상을 받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고 이 세 사람 그 아세모글로 존슨의 로빈슨을 보통 저 앞에 머리 글자를 따서 AJR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 AJR이라고 부르는데 이 AJR은 제도라고 하는 것을 경제학의 중요한 핵심 주제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 제도에 대한 연구를 하는 큰 경제학의 한 분야를 만들어낸 거죠. 제도주의라고 부르는 큰 분야를 만들어내고 그 덕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으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연구 성과들이 이제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혼자서 똑똑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고 영향을 주는 연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이 저 AJR의 연구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명쾌하게 얘기가 되네요. 예. 전혀 몰랐습니다. 야,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 그 전까지는 뭐 경제학에서 제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고 그렇게 분석하고 그러진 않았었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잊어볼까 하는데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경제학자들은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느냐? 제도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당연히 가지실 수 있고요. 근데 반대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는, 그럼 경제학자는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고, 어떤 관심에서 그럼 제도로 관심을 가지게 됐느냐는 순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자들은 도대체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경제학자들은 인간들의 물질적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질적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뭘 입고 뭘 먹고 어디 사느냐. 그러한 그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건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건데 얼마만큼 행복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느냐는 것이 이제 경제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소비를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소득을 물론 내가 일도 안 하고 놀고 있어도 뭐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큰 돈을 물려받아서 막 펑펑 쓰면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세상에 뭐 요만큼밖에 없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문제를 이 개인 단위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중요한 어떤 단위 중에 하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왜 풍요로운 삶을 사느냐는 걸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프리카에 맞아요. 이런 데 태어나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부유하냐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 기본적으로 출발점을 규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왜 어떤 나라들은 부유하고 어떤 나라들은 가난한가라는 질문을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던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경제학의 시조라고 하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도 국부 아닙니까? 어떤 나라는 왜 부자고 저 가난하냐라는 질문부터 시작하듯이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생각할 거리를 주는 어떤 사실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 지금 200여 개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200여 개 나라 각 나라들의 1인당 GDP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거죠. 그걸 보면 이 그림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들을 보면은 1인당 GDP가 10만 달러를 넘습니다. 12만 달러 이 정도 되고요. 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죠. 룩셈부르크가. 그런데 저 아래로 내려와 보면 1인당 GDP가 1년에 1000달러가 안 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뭐 저 위에 한 4분의 1보다는 조금 위쪽에 있는 소득 네네. 3만 달러가 지금 넘으니까 네. 거기에 속하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이제 부유한 쪽에 속하는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던져지는 질문은 그겁니다. 왜 어떤 나라는 저렇게 잘 사는데 어떤 나라는 저렇게 못 살까? 그러게요. 예. 이것이 경제학에서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가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역사적 기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대표적으로 북미하고 남미 지금 트럼프 선거 때문에 또 난리입니다만 미국과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 브라질, 칠레 이런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은 당연히 모든 분들이 미국이 남미보다 훨씬 잘 살지 하는 걸 다 잘 아시죠.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칠레인데 칠레 1인당 GDP가 지금 10,000달러에서 15,000달러 그 사이에 있거든요. 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보다 칠레가 더 잘 살아요? 칠레가 제일 잘 살죠. 예. 그런데 미국이 거의 7만 달러 정도 되니까 그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런 차이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왜냐하면 그 유럽 사람들이 콜럼버스가 그 미 대륙을 발견하던 그 시기를 놓고 보면 북미와 남미는 사실 거의 비슷한 조건에 있었던 거예요. 다 인디안들 아닙니까? 네, 거기 살던 원래 원주민들의 삶이라는 건 큰 예, 차이가 예. 없었는데 그러게요. 근데 언제부터 저렇게 차이가 난 걸까? 그걸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 그림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유럽인들이 처음에 올던 1600년대만 하더라도 소득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평균적인 차이가. 근데 19세기가 시작되는 한 1820년 정도에 보면 이미 미국이 남미 국가들보다 평균적으로 이건 네네. 2배 가까이 소득이 높았고 그 이후로 계속 이것이 벌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거의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와. 그 최근엔 더 벌어져서 6배까지도 아마 차이가 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현재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느냐는 것을 이해하려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수십 년, 더 나아가선 수백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미와 남미의 차이도 200년 전에 벌써 결정이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장기적인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따져보면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 그러니까 당연히 못 사는 나라보다는 잘 사는 나라들이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산을 더 많이 해서 부유하게 살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부존 자원이죠. 석유가 있는 나라는 부유할 거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농사가 잘 돼서 또 잘 살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거고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제도입니다. 아. 제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건 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왜 이런 방식으로 사는지 이 제도는 좀 포괄해서 보면은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적인 것들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살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 나라의 관습이 어떤지 이런 게 장기적으로 어떤 나라는 부유해지고 어떤 나라는 가난해지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3가지 혹은 이제 뭐 거기 더해서 문화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중에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기술하고 부존 자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존 자원이 많으면 정말로 경제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래서 뭐 석유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석유 때문에 오히려 경제에 좀 악영향이 미쳐진 경우들,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 발견되니까 석유 때문에
네덜란드의 1970년대 북해 유전이 발견되면서 네덜란드의 제조업이 다 망해버렸죠. 환율이 이제 네. 바뀌고 막 이러면서 그런 요인들까지를 해서 뭐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우선 제도가 뭐냐라는 문제를 규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연구를 그동안 많이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변화를 가져온 큰 기점이 됐던 것이 이제 이 AJR의 연구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럼 제도가 뭐냐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법이 좋고, 제도가 잘 돼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생산활동, 경제활동을 촉진해서 경제가 더 성장할 거다. 이런 거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할 때, 두 가지 문제가 경제학자들한테는 이제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이 말을 부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첫째는 도대체 제도란 뭐냐? 그러면 이게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행위를 할 때, 네. 뭐 다양한 방식으로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라는 제도를 이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6334라는 예. 굳이 6334일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6334라는 틀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걸 이제 우리는 그 제도화한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건 인위적으로 하건 간에 그런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따라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됐건 뭐 거래가 됐건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 틀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성과에 영향을 줄 것도 같은데 근데 그거가 꼭 그럴까? 그런 건 아닐까? 이제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제도란 무엇인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한번 좀 던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제도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워낙 큰 주제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고민은 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연구가 발전하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을 쭉 지난 4, 50년을 보면, 제도에 대한 경제학적인 이해를 높인 선거를 평가받아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1991년에 노벨상을 받았던 로널드 코즈였고요. 그리고 2년 후에 받았던 더글라스 노스 같은 학자들도 제도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뭐 연구를 공론을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했던 것은 엘리아노 옴스트롬이라고 하는 학자고요. 이분이 쓴 공유의 비극을 넘어라는 책들이 제도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탐구한 책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무튼 이런 제도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AJR은 처음은 아니고 이러한 연구들이 그동안 쌓여오면서 네. 새로운 어떤 단계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근데 이제 우선 단순하게 오늘의 이야기나 AJR의 연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가장 중요한 제도는 특히 이제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관련돼서는 재산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재산권. 네, 이 물건이 내 것이다. 라고 그럴 때 누군가 와서 마음대로 뺏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물건도 있지만 내 생명, 내 신체의 어떤 보호, 그런 것들까지 포함한 광의 재산권이 인정돼야 사람들은 그때부터 교환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이게 내 것인 거를 아무도 인정 안 해주면 그냥 뺏어가면 되고 훔쳐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안 해야 이걸 원하는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나 그걸 갖고 싶다. 그럼 돈을 내. 그럼 돈을 내고 서로 합의를 하고 교환을 하는 시장 거래라는 것이 생기고 네네네. 그러한 시장 거래가 결국에는 이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런 게 보호가 안 되면 사람들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자기 신체 보호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써야 되니까 생산 활동을 못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고 하는 것을 잘 해줄 수 있는 어떤 틀,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춘 제도가 방금 전에 얘기한 AJR이나 많은 경제학자들이
제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제도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잘 갖춰진 나라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제도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고 할 때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명시적으로 얘기하면 재산권이 잘 확보되어 있는 나라들이 경제가 발전한다. 아. 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 AJR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이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가 이야기하는 결론이 뭐냐? 결론도 사실은 그겁니다. 그렇죠. 재산권에 대한 어떤 보호를 잘해줘야 경제가 네.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를 듣고 나면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뭐 당연히 보호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런 거가 뭐 굳이 연구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AJR의 연구를 이제 높게 평가를 하는 거냐면 제도와 경제 성장의 관계라고 하는 게 이거를 이론은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그런지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잘 사는 나라들을 이렇게 못 사는 나라의 이제 GDP를 쭉 보면은 못 사는 나라로 가면 갈수록 제도가 엉망입니다. 네. 잘 사는 나라들로 가면은 제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잘 갖춰져 있죠. 네. 요즘 미국 대통령 선거에 보면은 미국 선거제도는 정말 이상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도 잘 갖춰져 있는 편이고 네. 그게 그래도 운영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에 가면 선거 자체가 잘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독재하고 있고. 매수하고 그렇죠. 막 진짜 예. 부정투표하고 막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입증하기가 어렵다.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게 왜 문제냐면 사실은 선진국이 제도가 좋은 거는 제도가 좋아서 선진국이 된 게 아니라 선진국이니까 제도가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권이 잘 확보돼서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니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모든 나라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제도를 잘 확립하고 이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한쪽에서 막 하는데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게 아니고 부자 나라가 돼야 경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경찰이 있어야 재산권을 보호가 되는 거지 어디 그 반대겠냐. 그러니까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경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발전하는 뭐 그게 기술이 됐건 다른 요인 때문에 발전을 했으니까 제도가 좋은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입증을 못 하니까. 예. 네. 사실은 이제 현실에서는 이 둘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예. 제도가 좋아지면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니까 또 더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긴 네네. 한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혹은 지금보다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을 높여야 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제도를 개선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이거를 많은 경제학자들이 고민을 했지만 입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그 경제학에서는 좀 전문용어로 내생성이라고 그럽니다. 제도와 경제 성장이 이게 이거를 규정하느냐 아니면 이게 이걸 규정하느냐. 근데 상호작용을 해버리면 현상적으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만 인과관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이 AJR이 1990년대에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2001년에 나온 경제발전의 어떤 식민지적 기원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이걸 입증하는 연구를 했어요. 영어 제목은 이제 여기 그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라고 하는 것인데 예. 제가 이 논문을 사실은 굉장히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많이 이 논문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왜 이 세 사람이 이거를 연구하게 됐는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은 게 저도 좀 궁금한데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어느 시점에 만나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로 하고 이 준비를 해서 이 논문을 2001년에
어메리칸 이코노미 리뷰라고 하는 학술지에 발표를 하는데요. 이 학술지가 자연과학에서 왜 네이처, 셀 이런 거 뉴스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세계 최고 권위의 네네네. 경제학 내에서는 가장 최고 권위의 학술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논문 하나를 내면 가문의 영광이 되는 이제 그런 데인데, 물론 아세모글로는 여기에 1년에도 몇 편씩 논문을 냈습니다. 혹시 교수님도 전 아직 뭐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예. 근데 네. 이 논문이 그 2001년에 나왔는데 얼마나 이 논문이 그 큰 파급력을 가졌냐면,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려고 구글 스칼라에 들어가 보니까 구글 스칼라에 이 논문이 어제 날짜까지 해가지고 18,690회 인용이 됐다고 나와요. 야. 이게 이제 개념이 잘 없을 수 있으니까 보통 저희는 공유됐다라고 그냥 예, 이 정도의 예. 개념만 갖고 있는데 예. 논문이 저 정도 인용된 거는 어느 정도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경제학계만 놓고 보면 예, 경제학 박사 중에 이 논문을 안 읽은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아. 조회수 그러면 거의 뭐 억뷰냐 억뷰. 예. 그 정도 나온 거네. 예. 유튜브로 따지게 조금 되면. 더 쉽게 설명하면 뭐 최근에 나온 그 막 로제 아, 아파트 같은 아파트 노래 정도 그런 거죠. 쓰면 예, 예, 전생인들이 다 따라 부르고 한 막. 3억 뷰 나왔잖아. 예. 예. 그 정도 된 거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이 2001년에 나오는데 2000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지난 24년 동안 나온 논문 중에 경제학 논문 중에 가장 많은 학자들이 본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거는 뭐 경제학자들만 보는 게 아니고 뭐 사회과학 모든 분야, 사회학, 정치학 뭐 할 거 없이 다 보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네. 근데 이 논문이 도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느냐? 그리고 사실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고 하는 이 두꺼운 책은 이 30페이지짜리 책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500페이지로 늘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례를 넣으면서. 아 그런 거예요. 예. 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 이 논문이 뭐가 그렇게 대단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네네. 이 논문의 이제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관계, 즉 제도는 과연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가라는 인과관계를 보여준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분들이 했던 작업은 이런 겁니다. 우선 이 논문을 쓰던 당시, 그러니까 이게 2001년에 나왔으니까 데이터는 1990년대 데이터를 썼지 않겠습니까? 199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재산권 보호와 경제 성장률이라는 요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뭐 하나하나가 이제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라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X축이 보여주는 게 어떤 나라에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재산이 안전할 가능성, 아. 이거 지표로 이제 측정을 한 거죠. 그 나라 정부가 독재 국가를 가지고 와서 마음대로 막 감옥에 가둔다든가 그렇죠. 재산을 뺏어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수치가 낮아지는 거고, 이게 더 잘 보호가 되면 위쪽에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이제 제일 보호가 잘 되는,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보호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보면 여기 USA,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제 이런 나라들이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좀 저개발국들이 이제 이쪽에 위치하는. 그런데 이거하고 1인당 GDP, 소득 수준을 Y축에 놓고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럼 보호가 잘 되는 나라일수록 소득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상관관계가 그림으로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요. 거의 비례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을 딱 내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봐라. 재산권을 잘 보호해주면 경제가 성장한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당장 나오는 게 그게 XY축에 뒤바뀌었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쪽이 사실은 소득이 높으니까 재산권을 잘 보호해주는 거다. 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을 이용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거를 이제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도구변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뭐냐면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이제 이 재산권의 보호 수준이 소득 수준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재산권의 보호 수준을 이 둘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상호작용을 딱 끊어가지고 요 재산권의 보호 수준만 인위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팍 한번 움직여 보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움직이면 이게 움직이는데 이게 움직였기 때문에 또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와는 상관없이 지금 이걸 움직였는데 이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은 어떤 다른 제3의 요인을 끌어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한번 이렇게 탁 바꾸면 그거는 요거만 움직이지 요건 못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딱 바꿔서 요걸 움직이게 했더니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지 봤더니 이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건 제도가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는 인과관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 그럼 그 제3의 요인이 도대체 뭐냐? 제3의 요인으로 가져온 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그 나라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제도는 수천 년에 걸쳐서 생기는 거기도 하고 수백 년에 걸쳐서 생기는 거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느리게 막 발전하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식민지가 되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바뀌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북미와 남미를 보면은 유럽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북미와 남미에 있는 지금의 제도는 그 이전에 살던 원주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도가 쉽게 얘기하면은 북미의 제도는 영국 사람들이 왔으니까 지금 그런 제도가 된 거고 네. 남미의 제도는 스페인 사람들, 포르투갈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런 제도가 된 거니까 예, 예. 이거는 외생적으로 이 제3의 요소가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새로운 제도가 생긴 거고 네. 그러니까 소득순이 달라졌으니까 제도가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영국과 스페인을 보면 스페인보다 영국의 1인당 GDP가 높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걸 제도라고 영국과 스페인을 얘기하면 그거는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생긴 제도 막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신대륙에 와서는 그냥 새로운 제도를 이렇게 밖에서 이식을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제목이 콜로니얼 오리진, 식민지적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경제학자들은 거기에 만족을 못 합니다. 왜 만족을 못 하느냐? 그게 그 제도가 거기에 그렇게 갔던 이유 자체도 또 내생적인 거 아니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네. 여유가 있지 않겠는데 내부적으로.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이유를 정말로 외생적인 북미 같은 경우에는 영국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이제 제도를 만들게 되는 걸 보면은 거기서 살면서 제도도 만들고 뭐 발전을 시키는데 남미는 소위 말하는 대농장 체제를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역사책 같은 데 보면은 남미의 스페인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원주민들 데려다가 막 학대하고 네. 막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원주민들이 사실은 죽으면서 네. 고무 뭐 아니면 광산 이런 거를 막 만드는. 근데 남미와 북미는 굉장히 시스템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똑같은 네. 식민지긴 하지만 북미는 소위 말하는 정주형의 식민지가 된 거고 남미는 이건 착취를 하기 위한 원주민들을 착취해서 뭔가를 뽑아내기 위한 식민지가 된 거고. 그렇죠. 그러면 왜 북미와 남미는 그런 식으로 했을까? 그게 이제 그 다음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왜 남미에서도 사실은 스페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맞아요. 그게 이제 이 통계 분석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거고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왼쪽 그림이 이야기하는 건데 왼쪽 그림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북미와 남미뿐이 아니고 식민지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피식민지가 되는 곳에 갔을 때 그곳의 자연 조건에 따라서 제도를 만드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자연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가서 정복자들이 자기들이 살기 좋으면 자기들이 가서 사는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었고 거기 가서 여긴 너무 덥고 습하고 네네. 빨리 우리가 챙길 거 챙기고 돌아가자. 그게 바로 이 거기에 간 이주자들의 사망률, 네. 살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는 걸 보여주는 게 사망률 데이터인데, 그래서 사망률과 사망률은 사실 500년 전 정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그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느냐는 것은 5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둘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좀 더 살기가 좋은 데에서 이주자들이 생명을 유지하기가 더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제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배 타고 100명이 갔는데 막 30명씩 죽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여긴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원주민들 데려다 막 학대해가지고 막 뽑아내가지고 돌아가는 식으로 제도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그 지난 500년 동안에 형성된 그러한 그 보호 수준이라는 거랑 500년 전에 있었던 이주민들의 생존율 간에 음해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왼쪽 그림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뚜렷한 체계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네. 살기 나쁠수록 제도가 나쁘고 살기 좋을수록 제도가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 500년 전에 이주민들이 얼마나 살아남았느냐는 거는 사실은 지금의 GDP랑은 별 관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연결하는 매개는 결국 제도인데 네. 그 제도라는 거는 정주민들의 생존율하고 제도는 관계가 있지만 이거랑
현재의 GDP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네. 예, 그래서 요거를 움직여가지고 제도의 퀄리티를 조정을 했더니 이게 현재의 GDP에 GDP에 영향을 예. 준다. 와. 천재. 진짜. 그 그 반박을 어떻게 반박할지 고민한 결과가 왼쪽에 저거고 예. 그래서 오른쪽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네네네. 생존율 예.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이러면 이게 증명이 되지 않냐라고 그런 거죠. 한 건데. 예, 예. 와 거기까지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 좀 논문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이제 절망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도구 변수법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그 500년 전에 이주민의 생존율 네, 이런 도구 변수를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들의 클래스는 완전히 저 밖에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좀 진짜 그거를 상상하는 것 그런 자체가 그렇죠, 아, 그렇죠. 이걸 써먹으면 되겠다라는 것 자체가 네네. 일단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러네. 사고인 그렇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이 도구 변수법이라는 어떤 통계 분석 기법이 이 90년대 되면 이제 널리 확산이 되고 있었거든요. 확산이 되고 있었는데 아무도 도구 변수라는 걸 이런 식으로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논문이 나온 다음에 역사 자료가 도구 변수로 엄청나게 유용할 수 있다는 걸 경제학자들이 다 깨달았던 거죠. 야. 그 이후로 지난 20년 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사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확 떴구나. 네, 그래서 이제 경제사가 경제학이 항상 중요한 축을 이루고는 있었지만 사실 경제학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뭐 다 경제학자들은 좀 수학 같은 거에 더 익숙하고 이렇게 긴 책 못 읽고 막 이러는데 이 논문이 나오면서부터 갑자기 경제학자들이 다들 역사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좀 이런 좋은 도구 변수를 역사에서 이렇게 찾아내고 찾아가지고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저는 전공이 경제사입니다만 그러니까 이거 경제사의 르네상스가 왔어요. 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사적인 어떤 역사적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경제 문제를 연구하는 이런 연구가 이제 이렇게 확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분야가 하나가 탄생을 그런 거죠. 했다고 봐요. 김도희 교수님도 탄생하게 된 계기는 여기고 대한민국의 김도희 교수님. 이제 총준세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예. 거기는 이제 그 입지적인 것들, 지리적인 요소. 요소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구분짓는데 그 극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 네. 이 책도 나오는데 일단 그 부분을 좀 막 까고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들어보니까 지금 그 변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물론입니다. 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착취할 건지 우리가 여기서 살 건지가 지리적 요건이 맞습니다. 예. 예. 그게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 논문 이전에 나왔던 이와 관련한 연구들의 어떤 흐름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북미와 남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쭉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미국에 그 공부를 하러 갔을 때 그게 이제 90년대 말 그때였는데 그때 제일 처음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미국의 제 지도 교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남미는 거의 자기 나라처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본하고 영국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국보다는 일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도보다 훨씬 더 깊게 남미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네. 그런데 역사학자가 됐건 정치학자가 됐건 그런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남미와 북미가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었느냐.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될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왜 500년이 된 지금은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됐고 미국뿐이 아니라 캐나다도 뭐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왜 남미는 지금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제 발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질문인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답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굉장히 강력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거는 북미는 영국이 지배해서 그렇고 남미는 스페인이 지배해서 그렇다. 네. 그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문화 내지는 제도가 두 대륙의 어떤 역사를 규정했다라는 거 설명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에 반해서 또 다른 입장에서 비교적 소수였지만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던 게 뭐냐면 북미와 남미는 자연 여건 자체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자연 여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남미는 대농장, 플랜테이션을 하는 이런 거에 좀 더 자연 여건이 가까웠고 예. 북미는 그게 아니고 자영농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밀 재배하고 이런 거에 좀 더 가까운 거였기 때문에 그러한 그 농업 환경의 차이가 이 두 대륙이 발전하는 길을 규정했다. 그게 조건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주형 그 식민지가 되고 여기는 착취형 식민지가 된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간에 주장을 하지만 어느 게 맞는지 입증을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두 개의 이제 큰 흐름의 이야기는 있는데 네. 그런데 AJR의 논문이 사실 이 두 개를 통합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제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걸로 돼 있지만 근데 아까도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럼 제도가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거를 결국에 들어가서 보면 자연 조건이 그렇게 돼서 이런 식의 제도가 생겨났다고 해도 그거는 부정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논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도냐 자연환경, 경제학에서 이제 부존자원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논문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어떤 큰 흐름을 결합하는 그런 논문으로서도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반합 이렇게 한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총균사랑 저는 이게 비슷한 맥락의 내용인가라고 하고 봤는데 대놓고 이렇게 아니더라고요. 아, 예.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좀 그래서 했고 좀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이 30페이지짜리 논문을 500페이지로 늘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넣었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 30페이지에는 굉장히 앙상하게 이제 뼈대를 넣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주장을 입증하는 건데 네. 그게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를 풍부하게 사실 이 책에서 이제 서술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책은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많은 재밌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도 짐 로빈슨이 크게 공헌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도가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AJR의 2001년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도구변수법이라는 그런 계량 경제학 분석 방법을 통해서 입증한 거라고 본다면 이 책에서는 조금 더 일반 독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그걸 입증을 해요. 네. 그 사례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남한과 북한을 보자. 그렇죠. 지금 존재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한 나라였고 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에 여기다 가운데다 선을 하나 그어보자. 네. 선을 그어서 위에는 이런 제도를 넣고 아래는 저런 제도를 넣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자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저 그림으로 이 책에도 나오는 그림이죠. 네. 저 그림처럼 나오는 거 아니냐. 저게 이제 한반도를 인공위성으로 밤에 찍으면 이 경제 활동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력 사용량으로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특히 이제 가난한 나라들로 가면 갈수록 GDP를 추계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력을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하느냐는 것을 가지고 경제 활동의 수준을 측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밤에 이렇게 보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을 보면은 도쿄, 그다음에 이제 오사카, 네. 뭐 이제 이런 그 해안 벨트를 따라서 쫙 밝은 불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으로 가도 베이징, 샹하이, 특히 샹하이 쪽 보면은 굉장히 빛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면은 그 수도 서울, 부산, 뭐 전국이 다 하나죠. 네. 불들을 안 끄나 봐 한국군 밤에. 근데 저기 지리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나만이 섬처럼 보여요. 그러네요.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은 깜깜하니까. 저렇게 진짜 아주 셧다운을 하나 그렇죠. 봐요. 진짜. 와. 그나마 여기는 뭐 선도 좀 그어놓고 글자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저걸 인공위성에서 직접 찍은 첫 번째 버전으로 보면 진짜 한국은 섬처럼 나옵니다. 그러네요. 네. 손은 우리가 그린 거니까. 저희는 그냥 까만 그냥 별 몇 개 점점 찍혀 예,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북한은 현재 공식적으로 GDP 발표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이 북한의 GDP를 추계를 하는데 예. 북한의 현재 1인당 GDP는 한 1,300달러 수준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00달러요? 예, 1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 1인당 GDP가 거의 뭐 한 30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와. 그리고 1,300달러면은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의 그 그룹에 속하는 나라죠.
근데 아시다시피 북한과 남한은 우리가 해방되던 시절 예. 기준으로 보면 1인당 GDP가 거의 똑같은 곳이었어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제도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예. 거기다가 1930년대 일본이 중화학공업 투자를 북한 쪽에 많이 했기 때문에 추계를 해보면 북한이 남한보다 1인당 GDP가 30%에서 50% 정도 높았습니다. 심지어요. 예. 그랬는데 한국 전쟁이 끝나고 지난 70년을 놓고 보면 남한은 급격하게 그때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의 1인당 GDP는 1,000달러 수준이었는데 전쟁으로부터 복구가 됐을 때 1,000달러가 3만 달러가 되도록 올라갔는데 북한은 그대로. 그냥 1,300달러를 계속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진짜 너무나 적절한 사례다 이 책. 그래서 이 AJR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케이스 스타디 사례 예. 분석하기가 너무 진짜 좋네요. 예.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고 쓰는 글들에 제일 앞에 한국 얘기부터 시작하는 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김도열 교수님 찾은 거구나. 한국에서. 그랬던 이유지. 아니 근데 예. 경제학자 입장에서 이만큼 극명하게 다루기 좋은 사례가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그러다가 또 망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완전히 확립된 사실처럼 네, 그리고 그렇죠.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도록 나오는 네, 거기 지금도 때문에.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이제 경제학자들이 보통 이제 자연과학 같은 실험은 아니라서 이제 준 실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거의 실험적인 방식으로 어떤 케이스 스터디, 어떤 케이스가 있는데 이 실험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네네.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를 이 책에서 이제 계속 여러 차례 보여주죠. 남한의 사례도 보여주지만 노갈레스라는 시가 있는데 네. 원래는 거기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지만 선이 그어져서 북쪽과 남쪽이 미국하고 멕시코로 갔는데 양쪽의 생활이 마치 우리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스모글루 존슨 앤 로빈슨 이후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저런 사례들을 또 연구를 했어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이 책에서는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보여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 로빈슨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남미나 아프리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프리카는 연구를 하면 앞으로 이런 개발도상국이 뭘 해야 된다는 거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거기도 많은 절박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엔가 정말로 성공을 하는 제도나 성공을 하는 정책은 뭘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짐 로빈슨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와 남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했던 학자가 한국을 정말 봐야 되겠다라는 고민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경제 발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수출 촉진을 위한 정책들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쓴 연구를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그때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연구가 상당히 진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한국에 올 예정인데 와서 이제 그 연구를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한국에서 또 이제 많은 학자들로부터 이제 코멘트를 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데런 아스모글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그 경제 발전과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됐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준비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고요. 야, 되게 재밌다. 경제상.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고 저 좀 궁금해지는 게 네네네. 이제 한국을 이제 적절한 사례라고 이제 책에서도 써줬잖아요. 네.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 책에서 주장하는 그 제도가 영향을 미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또 뭔가 이것도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작가들이 주장하는 그 제도의 어떤 영향들이 네네. 한국과 북한을 이렇게 가르게 됐는지 그것도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아주 단순화해서 개념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제도가 있다. 네. 혹은 정치 체제가 있다. 네. 하나가 그 포용적인 정치 체제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착취적인 정치 체제라는 것이 네, 있다는 거죠. 포용적인 정치 체제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이제 보장해 주는 것. 가장 핵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권. 재산권. 그 사람이
뭐 흑인이건 백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당신 재산이면 보호를 한다.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뭐 처벌을 한다든가 박해를 한다든가 하지 않고 보호를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그것이 경제가 발전되는 반면 네. 착취적 제도, 그 착취적 제도화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그러니까 정부라기보다는 지배자죠. 지배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뽑아 먹을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으니까 투자 활동도 안 하게 되고 생산 활동에도 잘 못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경제가 이제 나빠지게 되는데 남한과 북한의 지난 70여 년의 역사를 보면은 추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제로 역사 사실 하나하나를 맞춰보는 건 또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남한은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체제를 유지했던 반면에 북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것이 뭐 사회주의였기 때문이건 아니면 그냥 저개발국이었기 때문이건 그건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을 보면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죠. 표방하는데 그런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이뤄지는 많은 일들은 사실은 사회주의 이상과는 좀 다르게 그냥 그 나라가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좀 무능력 내지는 부패 이런 것들이 만연한 사회처럼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는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라는 명목하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경제 발전이 못된 반면에 남한의 경우에는 어쨌든 재산권을 인정을 하고 보호하는 일들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큰 그림에서 남한과 북한을 이야기해주는 설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기에는 그 포용이라는 제도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 쪽에 가까울 것 같고 착취 쪽은 사회주의 그냥 단순하게 구분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보면 궁금한 게 아까 저 사진에서도 좀 보여주셨지만 북한은 되게 까만데 그리고 또 거대한 그 사회주의 국가인 옆에 중국은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단 말이죠. 또 여기서 이런 같은 사회주의를 채택했는데도 중국하고 북한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어떤 이유일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물론입니다. 이제 그거는 또 이제 굉장히 또 큰 얘기로 가게 되는데 이제 우선 첫 번째는 중국이 사회주의냐 뭐 이제 이런 질문부터 하겠죠. 근데 이제 북한의 역사를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뭐냐면 북한이 해방이 되고 남한과 북한이 분단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1946년에 농지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개혁을 해서 지주들로부터 땅을 몰수를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나눠주죠. 그런데 농민들에게 나눠준 걸로 끝났으면 좀 다른 길을 갔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5년부터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이렇게 다시 뺏어요. 그래서 1960년이 되면 북한의 모든 농지는 그 협동조합 소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농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소를 가지고 있었다든가 가축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다 결국 뺏긴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뺏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만들고 농민들은 마치 노동자들처럼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이런 체제로 다 바꿔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근로의욕의 저하라든가 그다음에 재산을 그렇게 국가가 하루아침에 뺏어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어떤 절망감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그게 농업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생산 수단들 중에 중요한 것들은 다 그렇게 국가 소유로 가져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서 보면은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국가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다 보니까 그것이 그 북한에서 생산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 그 착취적 제도라는 말이 의미하는 거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중국은
똑같은 일을 중국이 1950년대 했죠. 네. 그래서 1980년대까지 중국이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아. 그랬는데 이제 덩샤오핑이 나와서 이 농지의 사실상의 사유를 허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산권을 이제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물론 그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뭐 개방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 출발점이 되는 거는 재산권에 대한 어떤 인정. 예. 하지만 중국이 지금 $10,000 수준에 올라서 중진국이 됐는데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재산권의 보호가 요즘 들어와서 굉장히 의심을 받는 영향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큰 기업가가 갑자기 사라진다든가 그런 A 기업이 갑자기 뭐 이제 이런 문제, 네. 그것이 이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갑자기 정책을 확 바꾼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착취적 제도의 행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재산권을 보호한다라는 것이 보장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자의적인 이유로 의회를 통해서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일들 내지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네.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그래서 지금의 중국의 경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게 되느냐는 것을 그 아세모글로 앤 로빈슨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재산권에 대한 자의적인 정부의 통제 내지는 착취가 결국에는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맥락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 훗날에 다시 중국을 보면 이 책의 사례로 또 출연할 그럴 수도 있죠. 있겠네요. 못 사는 시대에서 잘 사는 시대로 갈 때 어찌 보면 개방을 했고 잘 사는 나라의 특징들을 따라하다 보니까 잘 살게 됐고 지금 또 주춤하게 된 곳들도 또 역으로 가게 되니까 예. 어찌 보면 이 책에 대한 논리들이 그대로 또 적용되는 사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중국이라는 그렇죠, 사례가. 네. 반대로는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부 때는 뭐 아직 가난한 나라였고 뭐 완벽하게 재산권의 보호를 하고 이야기하기에는 많은 착취적인 일들도 있었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80년대를 거치면서 뭐 국민들의 투쟁의 결과기도 하지만 민주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화의 본질이라는 거는 정부의 자의적인 어떤 행동을 국민들이 통제를 하는 체제가 등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중진국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화 때문이었다라는 것도 네. 어쩌면 이 저자들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마지막으로 네. 예. 미국 대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명실공히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네. 이 제도의 가장 수혜국일 수도 있고 제일 모범적인 나라일 수도 있긴 한데 그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들이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해리슨하고 트럼프가 좀 다르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기업들을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세금을 좀 깎아주거나 이런 정책들을 많이 피는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세를 하거나 네네. 부자들한테 좀 규제를 하거나 예.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책의 논리대로 하면은 공화당 쪽이 집권을 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았잖아요. 예, 이걸 네.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뭐 미국은 워낙 큰 나라니까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네. 미국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미국 정치와 관련해서 그 월스트리트 보수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미국의 이제 그 월스트리트를 베이스로 해서 하는 유명한 경제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이제 늘 일면에 있는 많은 기사들은 정부가 이렇게 자꾸 세금 너무 가져가면 안 되고 기업들을 이렇게 활동을 촉진해야 나라가 잘 되는 거지 자꾸 나눠주는 거는 재분배 정책 너무 많이 쓰고 그런 거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입장을 시장 친화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넘기고 보든가 그 다음날 앞면을 보면은 정부가 룰에 따라서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그걸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그럼 기업 활동이 어려워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우리나라도 저 MB 정부 때 많은 분들이 과연 MB 정부는 친시장적이냐 친기업적이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 AJR이 이야기하는 거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지 친기업적인 정책을 하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좀 우려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표방하는 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건 친시장은 아니고 신기업이다. 친기업에 가까운 좀 그런 성격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장과는 좀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느 대통령이 하는 게 더 한국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게 또 국가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네.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거를 사실 가장 우려를 하죠. 예. 네. 4년 전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던 시절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황당한 일들이 가끔씩 이렇게 막 터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거를 많은 분들은 좀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근데 문제는 불확실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가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들도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방입이라든지 네. 갑자기 보조금도 안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막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저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경험을 했던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때 트럼프 정부에서 FTA 재협상 요구를 했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재협상을 한다고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화들짝 놀란 게 예전에 원래 FTA 할 때 우리가 얻어온 거는 제조업, 수출과 관련해서 뭐 많은 혜택을 받지만 반대로 서비스 산업은 보호를 하는 걸 최대한 막 이렇게 버텨가지고 막으면서 이제 FTA 협상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재협상을 하면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를 해서 이거를 이제 문호를 개방해라 이제 이럴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법률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시장은 형식적으로는 100% 오픈이 돼 있어요. 마치 뭐 우리 제조업 제품 무관세로 수입하듯이 오픈이 돼 있는데 그 제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완전히 아직도 폐쇄된 시장입니다. 폐쇄된 시장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형 로펌이 한국에 진출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로펌이랑 합작을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우리나라에 와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합작을 할 때 지분을 49 이상을 못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대형 로펌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그걸 이명 계약을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게 있지만 법률 회사들은 그런 걸 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게 우선 장막이 쳐져 있고 또 하나는 미국 변호사가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외국법 자문사라는 자격을 한국에서는 얻어야 돼요. 근데 그 외국법 자문사 조건이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게 좀 모순적인 게 있는데 한국에 미국의 로스쿨 나온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해요. 근데 그분들은 외국법 자문사 등록 안 합니다. 그냥 활동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로펌이 한국에 지사를 내는 거를 한다.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게 아니라 지사를 내려고 그러면 외국법 자문사 자격을 가져야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굉장히 보이지 않는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전 세계 그 법률 시장에서는 미국이 가장 지배력이 큽니다. 미국이 외국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들어오는 수입의 막대한 양이 법률 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미국 빼놓고는 다 적자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영국도 적자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걱정이 되잖아요. 그 재협상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이렇게 다시 보면은 그 서비스 시장 개방이 나올 거고 서비스 시장에서 그런 전문 서비스 시장 개방 요구가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이제 경제사 전공이기도 하지만 법경제학을 제가 같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률 시장 개방 수준하고 이제 그거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그때 연구를 한번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FTA 재협상이 끝났는데 법률 시장에 관심도 없었어요. 건드리지도 않고 지나갔어요, 그냥. 그래요? 예. 그 바람에 우리나라는 법률 시장은 그냥 옛날에 그때 이후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되게 좀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 트럼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는? 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시장이 좀 작다고 판단했을까요?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 뭐
아무리 작더라도 그렇죠. 여는 거는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저는 그냥 불확실하다.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수준이 아니고 제가 좀 겪은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 트럼프 정부와 그 로펌 그쪽 기업들하고 이렇게 샤바샤바가 잘 안 될까. 그냥 너무 이해하려고 하면 되레 머리가 아픈 그런 대통령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유, 아무튼 오늘 김도환 교수님 모셔가지고 너무 저희 값진 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꺼운 이 책을 예. 진짜 거의 1시간 넘도록 설명을 쭉 해주시면서 700페이지예요. 네. 아, 진짜. 아니, 저자들에 대한 어떤 배경과 이분들의 연구한 논문 기준으로 쭉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되는 느낌이었고요. 그 몰랐던 사실도 더 알게 되고 또 국내 사례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들 또 말씀해 주셔서 더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네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이고, 싶고요. 네네. 여기 세 분 교수님들이 또 한국에 오신다고 하시니까 예. 기회 되면 저도 그렇게 먼 말지에서 좀 보고 싶네요. 진짜 이 대단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네. 네. 그러면 이제 김도열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사실은 이 책이 쉽지는 않은 책이지만 많은 분들이 좀 시도를 해보시고 네.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예, 예. 이렇게 제도와 경제 발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서 한 번쯤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선뜻 도전하기 어려우신 분은 저희 방송을 보시고 이 책을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면은 더 두꺼운 좁은 회랑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 1시간 넘도록 같이 함께 해주신 김도열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네네.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